그럴까요? 뭐, 좀 약간 푸는 방법만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일단 23번 봐봐. 23번 소재가 괜찮아. 이거 지적재산권.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지적재산권은 양면성이 있다. 지적재산권을 갖다 특허와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건 사익적인 거야, 공익적인 거야? 사익적인 거야. 그치? 근데 근데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보호를 좀 줄여야 되잖아. 기한을 줄인 거라. 그쵸?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사익을 또 너무 보호를 안 해주면 그때는 얘네가 개발을 안 해. 얘네가 창작을 안 해. 그러니까 그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이 글이 방향성이 사익으로 시작하면 공익으로 끝나는 거고 공익으로 시작하면 사익으로 끝난다. 이런 내가 배경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개별적인 작가와 사진 작가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 근데 그게 그들의 일생 동안 그리고 그들의 heir라고 하는데요. 상속자들이 그 창작자가 죽은 다음에 70년 동안의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작가야. 그러면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제 늙어 죽으실 때까지 아니면 사고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내가 후손이야. 그러면 플러스 70년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런 창작자 같은 거는 아니 물론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이거 뭐 법을 배우긴 했었는데 되게 요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나이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수명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보호하면 내가 만든 다음에 이걸 얘가 누릴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찍 죽게 되면 또 자식들이 또 돈 없이 또 가난하게 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사업까지 보호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떠한 출판물이든 125년이 안 된 출판물은 그 저작권 상태를 위해서 점검되어져야 돼. 어떤 건지 알겠어요? 보통 50년 살고 그 다음에 한 55년 살고 그러니까 125년이 안 됐다는 건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 기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기간, duration 떠나오죠. 기간, 지속 이것은 근데 꾸준하게 증가했어요. 근데 여러 해에 걸쳐서. 그래서 이 수명, life 플러스 70년의 기준은 언제 설정되어졌냐면 1998년도에 저작권 기간 연장법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원래가 이 50년의 제한이었어요. 1976년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확립되어진 50년의 기간. 그러니까 원래 50년에서 플러스 70년으로 살아있는 기간 플러스 50에다가 70으로 는 거야, 준 거야? 는 거야. 그러니까 사익이야, 공익이야? 사익이야. 개인의 저작자,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면 이러한 입법의 지지자들은 뭐하고요? 이러한 증가를 방어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이러한 입법, 증가하는 입법이거든. 근데 무엇과 함께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starving, 굶어 죽는 건 아니고요. 굶주리는 작가와 그들의 빈곤한 후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증가를 방어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아까 약간 감성적이긴 하지만 야 작가들이 얼마나 가난한데 그 후손들은 얼마나 자식들은 가난하겠어. 그러니까 증가해줘야 돼. 그러나 실제로는 beneficiary, benefit, 수익자 그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마도 누구예요? 다국적 출판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 기간을 늘리면 원래는 작가에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사익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국적 출판사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품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작품을 출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가요? 출판 회사에 가요. 그러면 출판 회사가 나한테 야, 그 저작권 나한테 팔아.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왜 팔아? 넌 출판만 해줘. 출판 안 해줘. 갑과 을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너네 게임 회사, 게임 회사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누가 가져요? 넷플릭스가 가져요. 아니 왜냐면 몇백억 들어가는 제작비를 개인이 감독이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돈을 대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약간 윈윈이지 실패할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걸 갖다가 떠안는 거야. 그 위험성을. 대신 성공하면 대박 돈을 지가 끌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게임도 마찬가지야. 게임도.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감독의 그 현재의 지위에 따라 다르겠지. 유명 감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율제로 받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라도 이제 뭐랄까 그걸 데뷔라고 하죠. 이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은 처음에는 이제 가져가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감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오히려 출판사가 돈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주목하라는 거야. 뭘? 저작권법이
이중적인 목적에 봉사한다라는 걸 주목을 해야 돼. 벌써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가니까 이게 쉽더라니까. 그래서 저희 뭐 글이 왜 이렇게 길어? 자, 뭐에 대해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에 덧붙여서 뭐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작물의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에요? 사익이죠. 그 사익적인 요소에 덧붙여서 이 보호는 사익이죠. 사익에 덧붙여서 그것 또한 뭐하기로 되어 있다?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권리에다가 근데 뭐하기 위해서 이미 철진한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에 통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의 제한을 둔다는 건 공익적인 거죠. 아, 이중의 목적이구나. 저작권이라는 게 작가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을 적당하게 해갖고 공익에도 플러스를 해야 돼. 아니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갖다가 지금까지 저작권을 주고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각색하지도 못하고 이용을 못하니까 아니 그 후손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물론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후손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항상 우리는 법을 어기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 이거의 주제는 뭐냐? 개혁 그런 것들에게 연장되어진 저작권 보호는 좌절시켜요. 뭐예요?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좌절시켜요. 근데 뭐예요? 시나 노래 가사를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포함하는 것 같이 결국에 사익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오히려 출판사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익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그림입니다. 그럼 보기를 볼게요. 저작권 보호에 말하지 않은 유래, 알려지지 않은 유래, 그 다음에 창의성이 껑충 뛰어올라요. 무엇과 함께? 더 긴 저작권 보호와 함께. 얘는 사익이에요, 공익이에요? 길게 보호해주면 창의성이 올라간다는 건 어느 쪽인 거예요? 공익이요. 길게 보호해주는 거. 아, 개념 설정이 아직 안 돼 있나 봐. 저작권을 오랫동안 보호한다는 게 사익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익이 뭐예요?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하는 거죠. 줄여야지 공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익이죠. 그 다음에 더 많은 게 충분하지가 않다. 결국 저작권 보호에는 제한이 없다. 무제한. 사익이에요. 그죠? 누가 웃는가? 저작권 보호에 작가인가 출판업자인가?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죠? 여기 얘가 웃는가? 얘가 웃는가? 그 다음에 이 연장된 저작권이 진정으로 보호와 창작을 강화시키는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사익이 진정한 보호와 창작을 갖다가 강화시키는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할인 몇 번 가질 것 같아요? 저작권 보호에 얘기되지 않은 유래, 숨겨진 유래,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건 저작권 보호를 더 길게 하면 껑충 뛰어오른다, 도약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더 많은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 웃는가 저작권을 보호했을 때 작가가 웃는가 출판업자가 웃는가 그 다음에 연장된 저작권이 진정으로 보호와 창작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가 가 되는 거죠. 5번 갈 것 같긴 해. 그래 5번 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자신이 없어요? 질문이죠.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내린 주제는 예스예요 노예요. 연장을 했을 때 보호와 창작의 강화가 진정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보호되죠. 창작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작에 방해가 되잖아요. 오케이? 5번이죠. 그러니까 요 공익사익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리 된다니까 이건 진짜 이거는 2번과 3번을 고르면 안 돼. 2번과 3번은 얘는 늘리자는 거잖아. 사익적인 거잖아. 이거는 사익으로 시작해서 연장됐잖아요. 50년이 70년 들어가도 사익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사익이 알고 보니까 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돈을 다 받더라. 효과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공익적으로 새로운 창작이 안 되더라. 효과가 없네. 이잖아요. 늘려봤자 효과가 없네. 그리고 4번이 안 되는 이유 알겠어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1번은 원래부터 아니었고요. 숨겨진 유래가 아니었고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음표 질문은 우리가 답이 주제인 거잖아. 진정 도움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거잖아요. 이렇게. 소재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목을 찾는, 그러니까 이제 방법도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0, 아니고 다 아니고요. 자, 그냥 내가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여기다가만 실어 놓은 건데, 다 아니고요.
31번이 뭐였냐면 기출은 좀 기억할 만한데 내가 이거 영화 얘기했잖아요. 지옥의 무시로 이란 영화가 원래는 어떤 소설을 각색한 건데 이 소설은 원래 콩고에서 19세기였거든. 근데 이 영화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20세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봐. 여기가 말이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빈칸 나온 문장을 이렇게까지 어법으로 하는 건 조금 선 넘긴 했어. 근데 그래도 아니 뭐 약간의 우리 그 빈칸 나온 문장을 어렵게 막 부정어 같은 거 앞에다 붙여가지고 까맣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 약간 애매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 By giving Apocalypse Now라는 이러한 잠깐만요. 얘가 영화고요. 그 다음에 포플라 영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콜레디의 Heart of Darkness가 소설 제목이죠. 다시 한번 이 영화에다가 배경을 부여한 거야. 어떤 배경이냐? 그 영화가 개봉될 당시에 동시대의 배경. 그 베트남 전쟁 그거 함으로써 작가들은 뭘 경험한다? 뭘 경험하고 그 주제를 좀 더 쉽게 경험하고 좀 더 쉽게 identify with 동일시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근데 뭐보다 그들이 그랬을 것보다 뭐 했더라면 영화가 빈칸했었더라면 그랬을 것보다 좀 더 쉽게 경험하고 동일시를 했구나. 그러면 결국 아포칼립스 나우를 뭐 했죠? 동시대의 배경을 갖다가 부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을 부여하니까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지. 뭐의 경우보다 동시대가 컨템포러리가 아닌 경우보다. 이거라니까 이건 솔직히 내용보다는 이렇게 닥 찾는 연습 용도만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보기도 말해요. 리터럴이라는 게 리터럴이가 아니라 리터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각색 소설의 문자 그대로의 각색이니까 17세기면 19세기인가 19세기면 19세기로 콩고면 콩고로 이게 바로 동시대가 아니라는 표현이었죠. 소설을 있는 그대로 각색한 거였다라면 그런 효과를 못 냈을 것이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이거 기출에서의 어떤 맛이죠. 이렇게 답을 찾아가면서 솔직히 이거 마지막 문장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는 뭐 약간 기억이 남아있긴 하지만 동시대로 배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경험과 공감대가 생긴 거죠. 동일시가 된 거죠. 근데 당연히 뭐보다겠어요. 동시대가 아니었을 때보다. 이 출판, 상영, 개봉 시기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리터럴,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각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3번. 네? 잠깐만요. 31번은 내가 왜 안 했대? 31번이 이거고. 32번은 내가 또 버렸네. 32번은, 필사 없었구나. 33번도 이것도 소지가 괜찮아.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가 농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량이 부족해.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요? 식량을 재배해야 돼요. 근데 식량을 재배를 못해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옥수수와 밀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튤립과 커피를 키워요. 튤립과 커피를 키워서 뭐예요? 먹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죠. 유럽에. 그렇죠? 이 내용이 이거 기출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봐봐. 덜 발달된 후진국이 나올게요. 후진국에서 인구의 어떤 비율인데요.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농사를 안 쳐요. 그와 동시에 농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술적 발전에 이익을 못 받아요. 돈이 없나? 자, 근데 일반적 시나리오는 뭐냐? 이런 후진국에서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예요. 뭐냐? 매우 소수의 상업적인 농업가들, 농사꾼들이 기술적으로 발전돼 있어요. 소수는. 그러나 대다수는 뭐 할 수가 없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그러면 이 엄청난 대다수는 빈칸이죠. 뭐 때문에? 더 큰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원인 때문에 빈칸이에요. 일단 빈칸에 플러스 넣으면 만났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뭐다? 극소수의 상업적인 농사꾼들은 기술적으로 발전되어져 있는 반면에 거대한 엄청난 다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경쟁할. 진정으로 이 거대한 다수는 국제적인 원인 때문에
빈칸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 내가 너무 넘겨줄 것 같긴 해. 나는 마이너스 느낌이 나거든. 그렇죠? 나는 마이너스인데 이건 약간 느낌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케냐 농부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지는데 export crop 수출 농작물 차, 커피 근데 뭘? at the expense of 대가로 희생으로 해서 뭘 했거든요? 기본적인 식량 생산을 희생해서 오케이? 그 결과는 뭐다? 주요 농작물 스테이플이라는 게 중요한 옥수수와 같은 게 생산이 안 돼. 충분한 양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의 본질적인 주장은 뭐냐면 자본주의자의 모드예요. 생산의 자본주의적인 모드가 이러한 peasant production, 농민들의 peasant 못 사는 농민이죠. 농민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어디 이러한 후진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제한하죠. 그래서 음식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어떤 겁니다? 원래는 옥수수를 길러야 되는데 옥수수를 못 기르고 차와 커피를 기른다는 거예요. 뭐하기? 수출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문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갈까? 식량 문제가 생기죠. 아니 물론 돈은 버는데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래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봐봐요. 1번 그들 자신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렸다. 2번 식량 생산을 위해서 기술에 의존한다. 3번 생산의 자본주의 모델에 도전을 한다. 4번에 그들의 참여 이런 농장, 그러니까 캐시 크롭이 엑스포트 크롭 수출 농작물, 현금 농작물을 기르는 데에 참여를 감소한다. 그 다음에 그들의 경쟁력을 되찾는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플러스 지워 5번 플러스 경쟁력을 되찾는다. 그 다음에 기술에 의존하는 것도 일단 플러스라기보다는 일단 아니죠. 그 다음에 캐시 농작물에 참여를 줄여 아니죠. 계속 길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본주의 모형에 어떻게 도전을 해? 지네들이 힘이 있어. 자기 자신의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나는 이걸 다시 해보래. 나는 이걸 생산하고 싶은데 그걸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 이거죠. 이 소재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충분히 있거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남들 다 아는 걸 내가 나만 몰랐다고. 그렇게 저작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나라의 농업에 대한 문제점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이 수특에도 그러니까 EBS도 나온다는 거야. 예전 기출이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진다니까. 자, 그 다음에 34번도 이것도 기억을 해볼까? 이게 AI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의 역할이 줄지? 근데 저기서 질문 나왔죠. 그냥 갑자기 딱 보이는 거 볼까? 안 보이네. 지난 60년 동안 기술적 발전이 복제했어요, 재현했어요. 행동과 재능. 우리가 인간에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무엇이 우리를 이거 했어요. 무엇이 우리를 구분시켜주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볼게요. 만약 우리가 독특한 도구 제작자가 아니라면 원래는 우리가 도구 제작을 유일하게 했는데 예술가가 아니라면 도덕적 윤리주의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떤 것이라도 어쨌든 간에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I가 다 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우리를 구별시켜주지? 무엇이 우리에게 독특한 거지? 우리에게 특별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큰 이익이죠. 근데 어떠한 이런 공리주의적인 실용적인 AI가 그것은 이 실용적인 AI가 생산성과 경제적인 풍부함을 증가시킨다는 게 아니야. 새로운 방식으로 과학을 하면서 오케이? 비록 그런 일이 생기긴 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가장 큰 이익은 뭐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도입이 뭐가 될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죠. 그렇지? 우리는 무엇인가? 이것도 소재 괜찮은 소재예요. AI가 와서 우리에게 생산성 있고 경제적인 성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걸 다 얘가 해주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은 뭔가? 우리 인간이 AI보다 더 뛰어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이건 다 보이죠. AI가 인간을 규정하는데 인간을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의 보다 뭐야?
4번에 AI가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아니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와 우리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고요. 이건 나는 누군가 인간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 따르면 이제 5번에서 4번이 아니라 1번 쪽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자. 이거 이제 남은 게 37번과 9번. 37번과 9번. 순서 위치를 갖다가 이게 두 분이 또 공통으로 되는 것도 있고 37번, 5번. 기출이니까 진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돼. 이 정도. 물론 36번과 8번이 더 쉽긴 해요. 더 쉽긴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더 어려운 거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다. 이 정도 하면 쉬운 거 해갖고 기분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렵으니까 이 정도 하면 자, 현대인에게 질병이라는 건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근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오직 개인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도덕적인 영향과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현대인에게 질병은 생물학적이고요. 도덕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컨트랙트가 뭐예요? 컨트랙트 계약하다, 수축하다, 병에 걸리다. 그래서 컨트랙트에 내가 아까 조금만 컨트랙트 계약하다, 수축하다, 병에 걸리다. 우리가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그가 독감에 걸렸을 때, 얘들아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attribute A to B, attribute A to B, A를 B에서 나왔다고 여기다. A를 B에 귀속시키다. A를 B 탓으로 여기다. 결국 이거죠. 그는 결코 이 사건을 그의 행동, 뭐에 대한 세금 징수자라든가 아니면 장모, 시어머니, mother-in-law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다가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생물학적 현상. 그 다음에 A번입니다. 마찬 가끔씩 그들은 누굴까? May not strike a guilty person. 그 죄 지은 사람 자신을 갖다가 strike, 때리거나 강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법이 오히려 그 친척과 부족민들 중에 한 명을 강타하는 거야. strike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부족민과 친척에게 책임이 연장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질병은 어떤 질병을 만들어내는 행동은 뭐가 된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주어가 씨 질병과 질병을 만들어내는 행동과 그 회복은 그런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이에요. 누구에게? 전체 원시 공동체에. 갑자기 현대가 나왔는데 원시가 나왔죠. 자, 그 다음 B번 질병은 뭐로서의 sanction 제재. 이거죠. 제재를 가는 거 막는 거지. 규제하고 제재하는 거. 제재는 제재인데 사회적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병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둥, 질서의 기둥. 그러한 사회. 힌트 좀. A랑 B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A가 먼저 나오죠. 원시 공동체 그러한 사회. 이제 C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 지배한다? 많은 경우에 역할을 지배하는데 경찰과 판사와 사제, 성직자,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바로 이것이 되겠어요. 오늘날의 이런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예전에 이런 질병이었다는 거죠. B로 끝날 것 같은데 C가 A번은 자 원시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이론들 때문에 The prevailing moral point of view 이러한 지배적인 만연되어져 있는 도덕적 관점이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요. 뭐에 대한? 질병에 대한. 신들은 질병을 보내는 신들이 일반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개인의 도덕적인 공격, 침범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때의 개이가 누구예요? 가지가 되는 거죠.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좀 어려웠어요. 자, 뭔 말이지? 일단 힌트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정리 한번 해볼까? 봐봐요.
현대인들에게의 질병은 개인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도덕적 문제예요? 생물학적. 그죠? 내가 뭐 잘못된 거 먹었으니까 병 걸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대인들은 이 사건,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사건을 그의 행동에다가 탓하지 않아요. attribute A to B. 이것도 기억 못하면 안 된다. attribute A to B. A가 누구 때문이라고? B 때문이라고. 이거죠. A가 B에서 D에 난 거죠. A가 B 덕분이고 A가 B 탓인 거죠. 이거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 내가 세금 징수자한테 세금을 탈세해서 내가 장모한테 욕해갖고 그래서 병 걸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원시인들에게는 얘네가 질병에 대한 또 다른 더 의미를 주는 거죠. 신이 화가 나가지고 질병을 준 거야. 근데 이 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때린 게 아니라 그의 친척과 부족인을 때리는 거야. 결국 책임이 연장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병이 걸리든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인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죄를 지면 내가 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질병이라는 게 그러한 사회, 원시 사회에서는 질서의 기둥, 필러,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역할을 경찰관과 판사와 그 사제, 성직자가 하는데 옛날에는 질병이었다는 거지. 지금은 죄를 지으면 판사가 경찰대 잡혀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예전에는 너는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거잖아. 너 병 걸려도 천벌을 받을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어떤 사회적 의미, 어떤 역사회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볼게요. 39번. 자, postulate, 상정하다, 가정하다, 뭔가 추측하는 건데, 다른 거 같다. 나오네요. 가정하다, postulate. 자, 뭐라고 가정되어지냐면, 힌트, search. 그러한 오염이 뭐로부터 처리되어진다? airborne transport, 공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중이죠, 공중. 공기를 기반으로 하는 운송, 이동. 근데 어디부터? 외딴 발전소로부터. 또는 지역의 뮤니시플의 지방자치의 인시너레이터, 뭐 용광로, 소강로, 그죠? 뭐 이제 어디야?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소강로가 된 거죠.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갖다가 왜 줘가지고 인시너레이터, 그죠? 어쨌든 그러한 오염이 어디서 왔다? 멀리서 왔다. remote. 그죠? 자, 볼게요. 1950년대에 일본의 사건이 세계를 alert, 깜짝 놀라게 했어요. 경고를 준 거예요. alert, 경계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alert는 변경시키는 거고, alert 하게 되면 이건 경고하는 거지. 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변경이죠, 변경. change. 근데 alert는 경고, 경계,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경계를 시킨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잠적인 문제, 어디 물고기에 있는 유기성 수은. 머큐리가 수성 또는 수은이에요. 수성, 수은. 근데 공장들이 charge는 채우는 거고요. discharge는 바깥에다가 방출하는 거죠. 해고 방출. 수은을 미나마타 베이, 만에다가,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수은을 갖다 방출한 거야. 나쁜 새끼들, 일본 새끼들이. 그리고 그것 또한 이 미나마타 베이가 이 만이 상업적인 산업을 허브를 이게 담고 있었어요. 허브가 이제 항구잖아, 항구로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수은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축적되었어요. 물고기 조직에. 그 다음에 이런 심각한 수은의 그 중독이 많은 사람에게 발생했죠. 물고기 먹었으니까. 그죠? 지금 어디에요? 일본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은이 방출되어지니까 물고기에 축적되어져가지고 사람이 그거 먹고 중독되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을 없애는 거잖아. 무력하게 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그 추후에, 그러니까 미나마타 디지가 물렸겠죠. 미나마타는 일본의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은의 산업적 운영으로부터의 수은의 직접적인 방출에 대한 통제가 예방을 위해 필요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장에서 수은을 갖다가 못 방출하게 만들어야죠. 직접적인 방출에 대한 통제가 지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거다.
되고요. 그러나 it is now 이제 뭐가 인식되어지냐면 이런 수은의 흔적이 어디에 등장한다? removed from 어떤 그러한 산업적인 방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제거되어진 그러한 호수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오케이? 결국 뭐예요? 오염이 직접적으로 미나마타 근처에서 오염된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뭐가 인식되어진다? 수은의 흔적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4번이 4번.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한 오염. 그러한 오염이 뭐라고 추정되어진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러한 발전소에서 만들어졌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4번 엄격하게 통제되어진 그러한 기준, 그러한 원천에 대한 이런 원천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힌트네. 얘가 바로 타워 플랜트와 인시너레이터가 바로 이런 원천이죠. 그런 원천에 대한 엄격한 방출 기준이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진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피시 어드바이저리 이건 뭐 어업관리청이 지금 이런 issued for many lakes 이런 미국의 관리 경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많은 호수에서 지금 발행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권고적인 제한이 뭐하고 있다 이런 숫자 그래서 이제 매달 물고기가 소비되어지는 그러한 특정적인 물고기가 소비되어지는 그 횟수에 대한 제한을 권유하고 있다. 먹지 말라는 거죠. 미국까지 맞춰요. 미국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 such contamination 이러한 오염이 뭐다? 공기 중의 운반이다. 외딴 멀리 떨어지고 해서 근데 여기까지는 직접적인 방출이었는데 근데 그러나 이제는 멀리서 외딴 곳에 있는 호수에서도 발견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4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러한 원천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38번에 비해서는 좀 더 까다롭긴 했어요. 이제 여러분 힌트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오염, 그렇죠? 이 수은의 흔적. 오케이 여기까지. 예. 좀 오답만 좀 괜찮게 하면 수업 시간에 할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단어 시험 보고 빈칸 보도록 하겠어요.